미국 현지가 한국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현지인들도 당황한 기색인데요. 이 모든 게 다 한 명의 한국 남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자랑스러우신 분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라 맥킨타이어, 미국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인사이트의 수석 기자입니다. 수많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신인왕 열풍을 지켜봐왔죠. 지난해 오타니 쇼헤이의 더블 스윙을 취재했을 때는 일본인의 놀라운 집중력과 자기관리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스포츠계에서 일본인들의 철저함과 완벽주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당시 저는 아시아에서 더 이상 오타니보다 훌륭한 선수는 나올 수 없을 거라고 단언했던 기사를 썼던 적도 있어요. 아시아 야구 시장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차 기자로서 제 이름은 업계에선 꽤 알려져 있어요. 냉철한 분석과 정확한 통계 해석으로 유명한 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난감해요. 행복이라 그런 감정을 느낀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뉴스 체크와 선수 동향 파악 그리고 원고 작성, 이 루틴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책상 위엔 커피 자국만 늘어갈 뿐 가족 사진 한 장 없죠. 언젠가부터 그게 편해졌어요. 동료 기자 톰이 제 얼굴이 좀비 같다며 또 밤을 샜냐고 물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마치 영구 문신처럼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감정이란 사치스러운 것이니까요. 기자에게 필요한 건 객관성과 분석력 그리고 무감각함이라고 믿었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아버지의 죽음 이후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날 이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죠. 그래서 바쁜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 동료들은 제게 로봇 로라란 별명을 붙였죠. 쉬는 날도 없이 일하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으니까요. 누군가 농담을 해도 억지로 웃을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대신 저는 기사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꼼꼼한 통계 분석 그리고 냉철한 전망, 그게 제 기사의 특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 마이크가 갑자기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들어가니 그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한 아시아 선수가 홈런을 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편집장이 요즘 이정우라는 선수가 난리라며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기사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하나의 아시아 신드롬이겠지 생각했죠.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들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식상했어요.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가 이미 정점을 찍었고 그 이상은 없을 거라고 봤죠. 한국 선수라니 아마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이겠거니 했습니다. 한국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 미국 내 아시아 팬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었죠. 저는 편집장에게 정말로 제가 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시시한 기사는 꼭 제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그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부탁한다고 했죠. 하는 수 없이 사무실로 돌아와 이정우에 대한 기본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키와 몸무게 그리고 타율과 출신까지 모두 숫자와 데이터로만 보였어요. 그의 얼굴을 보며 사진 속 미소가 마케팅용인지 진짜인지 구분하려 했죠.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듯이 카메라 앞에선 환하게 웃어 보이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의 경기 데이터를 프린트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분석하려고요. 출장 가방을 싸면서 제 마음은 전혀 들뜨지 않았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수십 번 다녀온 도시죠. 그저 또 다른 기사, 또 다른 마감일, 또 다른 업무일 뿐이었습니다. 제 가방에는 노트북과 녹음기 또 필기구 그리고 몇 벌의 단정한 옷만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동료 기자 제니가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이정우를 취재하러 가다니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에 가보면 이정우 선수뿐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걸 보고 오게 될 거라며 기대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한 호들갑이 아닌가 싶었고 무미건조하게 제니와의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출장도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정우 선수를 만나 몇 가지 질문하고 경기 두세 번 보고 차갑고 객관적인 기사 한 편 쓰면 끝나는 일이죠. 특별할 것도 없고 놀라울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다운받아온 이정우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어요. 기술적으로는 분명 뛰어났습니다. 스윙 폼도 깔끔했고 주루 능력도 좋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수백 명의 뛰어난 선수들을 봐왔어요. 그저 또 한 명의 유망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6개월 뒤면 사람들은 또 다른 스타에 열광할 거라 생각했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침대에 앉아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팀 훈련 취재, 오후에 이정후 인터뷰, 그리고 저녁 경기 관람,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벌써 제 기사의 틀도 이미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스타. 그러나 지속 가능할까? 이런 식의 제목을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무심하게 커튼을 쳤어요. 내일의 취재를 위해 일찍 자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또 하나의 무미건조한 출장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출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정후라는 선수,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단단히 얼어붙은 무언가를 녹여내기 시작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오라클 파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아직 경기 시작 3시간 전인데도 경기장 주변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것도 대부분이 이정후의 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한글이 적힌 플랜카드나 태극기, 이정후의 얼굴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타니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응원 열기가 남달랐죠. 기자석으로 향하는 길에 한 무리의 한국 팬들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그들은 서로 대화하며 웃고 있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였지만 그 열정만큼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각종 응원 도구들을 들고 있었죠. 막대 풍선부터 시작해서 이정후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종이 마스크까지 확실히 기존의 응원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자석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경기장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한쪽 외야석이 완전히 눈에 띈다는 점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한국 팬들의 응원석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색상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죠. 동료 기자 브라이언이 제게 와서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로 이적한 후 기존 팬들의 응원 문화도 굉장히 달라진 데다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했다며 이건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문화현상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곧 식을 거라고 생각했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와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정후의 모습을 찾아 카메라를 조준했어요. 그는 다른 선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팀 훈련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정후가 배팅 케이지로 향하자 경기장의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아직 경기 시작 2시간 전인데도 이미 자리를 잡은 팬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팬들의 응원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이름을 외치거나 박수를 치는 게 아니었죠. 그들은 특정한 리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열정만큼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전체 경기장이 그 리듬에 맞춰 흔들리는 것 같았죠. 한국 팬석 가까이에 있던 경기장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게 한국 프로야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응원 문화라고 했어요. 각 선수마다 고유의 응원가가 있고 팬들은 그 노래를 모두 외우고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한국 팬들보다 미국인 팬들이 더 열정적이었죠. 이때까지의 미국 야구 문화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곧이어 이정후가 배팅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스윙폼은 분명 아름다웠어요. 균형 잡힌 자세와 유연한 손목,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그가 몇 개의 공을 연달아 외야석으로 보내자 팬들은 더욱 열광했습니다. 마치 이미 홈런을 친 것처럼 환호하고 있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인터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냉정하게 상황을 관찰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 열기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이 열정은 뭐지? 이건 단순한 야구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기사의 방향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후가 인터뷰룸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기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말투에 다른 기자들도 호감을 보이는 듯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펴고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기사를 쓸 생각이었지만 무언가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경기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경기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이정우 팬들의 응원은 더욱 조직적이고 열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모두 같은 동작으로 응원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연을 보는 듯했죠. 저는 그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야구장 문화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경기가 시작되고 첫 이닝이 끝날 무렵 저는 응원 문화가 신기해 관중석 가까이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팬 한 명이 갑자기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노란색 응원 막대를 하나 제게 건넸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거절하기도 민망해서 받아들었죠. 그 팬은 대충 영어로 이걸 이렇게 두드리면서 응원하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응원 막대는 두드리면 짝짝 소리가 나는 단순한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수천 명이 동시에 두드리면 어마어마한 소리가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손에 들고만 있었죠. 일하러 와놓고 응원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기자로서 이 문화 현상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2회 초 이정우의 첫 타석이 다가왔어요. 갑자기 팬석에서 일제히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리듬감 있는 응원가였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응원 막대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주변의 열기에 점점 동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서자 팬들은 더욱 크게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따라 외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정우가 공을 맞추자 관중석이 들썩였습니다. 비록 외야 플라이로 아웃됐지만 팬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어요. 3회, 4회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응원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가사는 알 수 없었지만 리듬만은 따라할 수 있었죠. 노란 응원 막대를 치는 제 손짓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옆자리 팬들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5회 말 이정우가 수비에서 환상적인 다이빙 캐치를 선보였습니다. 관중석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죠. 그때부터였는지 좀 더 자신감 있게 응원에 동참했습니다. 응원 막대를 흔들며 리듬에 맞춰 박수를 쳤어요. 옆자리 한국 팬들과 눈이 마주치며 서로 웃음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응원가 가사를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워 웃음만 나왔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정우가 풀카운트에서 강력한 스윙을 했고 공은 외야 담장을 훌쩍 넘었어요. 홈런이었습니다.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한국 팬석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높이 들어올렸어요. 주변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마치 오랜 친구처럼 기쁨을 나누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냉정한 기자가 아니라 그저 야구를 즐기는 한 명의 팬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정우가 홈플레이트를 밟고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야구장을 찾았던 어린 시절, 그때의 순수한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야구가 저에게 그저 분석하고 평가할 대상이 되어버렸던 건지 아버지도 이런 저를 보고 안타까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눌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이 경기장에서 저는 그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응원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도 저는 좀처럼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정우의 홈런이 만들어낸 그 짜릿한 흥분이 아직도 몸 안에 남아 있었어요. 주변 팬들과 함께 경기를 되돌아보며 여운을 즐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왼쪽 몇 자리 건너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저도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때 보았습니다. 한 여성 관람객이 의자에 기대어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녀는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서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경기장 직원을 부르러 갔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왼쪽 관중석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음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의사 없나요? 목소리에 담긴 공포가 온 경기장에 퍼졌습니다. 제 옆자리에 있던 한국 남성 팬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날카롭게 응시했어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그가 무슨 일인지 보러 가나 싶었죠. 그런데 그는 사람들 사이를 재빠르게 헤치며 직접 사건의 중심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의자에 기대어 축 처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서는 거품이 약간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 한국인 팬은 주저하는 기색 없이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심폐소생술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여성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반응이 없자 즉시 여성을 바닥에 평평하게 눕혔어요. 재킷을 벗어 여성의 머리 아래에 받치고 넥타이를 풀어 호흡이 원활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모든 동작은 정확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치 수백 번이라도 훈련한 것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양손을 여성의 가슴 중앙에 위치시키고 강하고 일정한 리듬으로 압박을 시작했어요. 숫자를 세며 30번의 가슴 압박을 정확히 수행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듯 했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고 오직 그 한국인 팬의 숨소리와 가슴 압박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 한국인 팬은 여성의 맥박을 확인하고 기도를 열었으며 인공호흡을 2번 실시한 후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집중력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주변 사람들과 달리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강한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한국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빠르게 서로 역할을 나누어 대처하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여성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911에 전화를 걸었고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며 공간을 확보했어요. 다른 한국인 2명은 경기장 출입구로 달려가 구급대원들이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 준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물병을 건네주며 CPR을 하는 남성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어요.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체계적이었고 훈련된 팀워크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는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려 했지만 손발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사의 갈림길을 목격한 적은 없었어요.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분이 지났을까? 기적처럼 여성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인 남성은 즉시 여성의 맥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돌아온다고 그가 외쳤고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여성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며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고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얼마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한국인 남성은 구급대원들에게 정확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언제 쓰러졌는지, CPR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까지. 의료진은 그의 설명을 귀에 깊게 들었고 신속하게 여성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여성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그 한국인 남성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는 마치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듯 담담했습니다.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고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주변 관중들은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시작된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 결국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되었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은 겸손함 그 자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가 의료인인지 여부였어요. 혹시 의사나 응급구조사인지 물어봤죠. 그러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일반인일 뿐이라며 해병대 출신으로 그때 배운 의무교육이 생각나서 해본 거라며 겸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구급대원들이 여성을 들것에 완전히 옮기고
이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때 그 한국인 남성이 다시 다가가 여성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을 거예요. 좋은 의사들이 돌봐줄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따뜻함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충분히 전해졌어요. 여성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떠난 후에도 그 한국 팬들은 바로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성에 대해 물어보고 그녀가 어디로 이송되는지 확인했어요. 심지어 경기가 다시 시작된 후에도 한 명이 나가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비로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치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듯이요. 경기는 계속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옆자리 한국인에게 물었어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에서부터 응급처치 교육을 받는다고 했고 군대에서도 계속 훈련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잠시 머뭇거리며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게 있다며 서로를 돕는 건 그냥 우리 문화의 일부라 특별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한국 팬들도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 그들에게는 마치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제 기사 속에서만 존재했던 인간성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생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았어요.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기사에 꼭 담아야겠다고. 이정우의 홈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말이죠. 그런데 경기장을 나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응원했던 제 옆자리의 한국 팬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단호하게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경험들이 제 마음을 조금 열어놓은 것 같았죠. 특히 그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기뻐하며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10명 정도의 한국 팬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낯선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해주었죠. 식당 안은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한국 야구 선수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정우의 사진이 가장 많았죠. 팬들은 메뉴를 고르며 즐겁게 대화를 나눴고 저를 위해 영어로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추천하는 음식을 물었더니 망설임 없이 김치찌개와 삼겹살이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라며 꼭 먹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김치찌개가 테이블에 도착했어요. 빨갛게 끓고 있는 뜨거운 냄비를 보고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그 붉은색이 마치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 같았거든요. 팬들은 웃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맵지 않다고 했죠. 하나만 분명히 알아둬야 할 건 절대 냄비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끓고 있어서 화상 위험이 있다고요. 조심스럽게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불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코를 자극했어요. 첫 맛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맵고 짜고 깊은 맛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두 번째 숟가락부터는 이상하게 중독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두부와 돼지고기 그리고 김치의 조화가 신기했어요. 특히 김치가 익으면서 나오는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팬들은 제가 김치찌개를 먹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한 팬이 알려주길 밥을 국물에 살짝 적셔 먹으면 더 맛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해 보였지만 따라해보니 정말 맛있더군요. 왜 그들이 이 음식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삼겹살이 나왔어요. 테이블 중앙에 있는 철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와 냄새만으로도 군침이 돌았어요. 팬들은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고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때 한 팬이 저에게 쌈을 싸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먼저 상추 한 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구운 삼겹살 한 조각을 얹었습니다. 그 위에 쌈장이라는 갈색 소스를 살짝 바르고 마늘 한 쪽과 김치 조각을 올렸어요. 그런 다음 상추를 접어
한 입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제가 쌈을 싸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요. 상추가 찢어지고 소스가 흘러내리고 고기가 빠져나왔죠. 팬들은 웃으며 괜찮다고 연습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모양이 갖춰진 쌈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쌈을 한 입에 넣었을 때의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기의 기름진 맛과 상추의 신선함, 또 쌈장의 감칠맛과 마늘의 알싸한 향, 그리고 김치의 매콤함이 입안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한 입에 이렇게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이 음식들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팬들은 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고 계속해서 더 맛있는 부분을 골라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다소 어색했던 식사 자리가 어느새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음식들을 먹으며 제 마음이 점점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감정이 이 뜨거운 음식들에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음식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문화를 통해 이정우라는 선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단순한 배고픔 해결이 아니라 소통과 교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식사를 하며 팬들은 저에게 이정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가 한국에서 어떤 선수였는지, 어떤 역경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에게 단순한 야구 선수 이상의 존재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깊은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한 팬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그냥 야구 선수가 아니라 그들의 희망이라고요. 그의 성공이 곧 그들의 성공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묻자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어요.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정우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는 단순한 야구 선수를 넘어 희망과 꿈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피상적으로 스포츠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요. 승패와 기록 그리고 통계만 중요하게 여겼죠. 하지만 스포츠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때로는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이정우가 한국에서 어떻게 훈련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어떤 성격인지 등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팬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까지. 이런 이야기는 보통 제 기사에서 다루지 않던 부분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이정우가 자신의 성공을 항상 함께 나누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려 노력한다고 했어요. 팬들은 그의 그런 모습이 더 큰 존경을 받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무리하며 그들은 소주라는 한국 전통술을 권했어요.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들과 함께 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어요. 소주의 독특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 더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과 헤어지기 전 제가 오늘 경험한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식사를 대접해줘서가 아니라 제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워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저 한국 문화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게 해서 기쁘다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밤거리를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응원했던 순간들과 그 긴박했던 응급 상황, 그리고 따뜻했던 저녁 식사까지 모든 것이 제 안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오늘의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야 할 기사에 대한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정우의 능력이나 성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내는 이 모든 현상과 감정에 대해 쓰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이정우의 경기 분석과 통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화면은 백지 그대로였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진 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딱딱한 도입으로 시작하려 했지만 그 말들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제가 경험한 것들을 그런 차가운 문장으로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구조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그 한국 팬의 망설임 없는 행동, 그리고 그것이 마치 평범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 저는 그 순간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았던 것 같았습니다. 응원가와 응원 막대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그 일부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던 그 순간들, 그리고 경기 중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던 순간도 기억났습니다. 그 아이는 이정우의 사인볼을 받지 못해 실망했던 거예요. 그때 주변의 한국 팬들이 아이를 위로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가진 기념품을 나눠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에게 야구는 경쟁이 아닌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제 뺨이 젖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놀랍게도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마침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다 문득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와 함께 야구장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접힌 자국이 깊게 패인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 그리고 어린 제 모습, 그때는 야구가 단순히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글자로 변환되어 화면을 채워갔습니다. 첫 문장을 쓰자 나머지 글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저는 이정우의 타율이나 장타율 같은 숫자가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감동과 열정에 대해 썼습니다. 한국 팬들의 응원 문화, 그들이 보여준 인간미, 그리고 제가 경험한 감정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솔직하고 생생하게 담겼어요. 글을 완성하고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평소와 다른 스타일이라 거절당할 각오도 했어요. 하지만 30분 후 놀라운 답장이 왔습니다. 편집장은 이 기사가 제가 쓴 것 중 가장 뛰어나다며 즉시 메인 기사로 내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이런 종류의 글을 기대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기사가 발행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인들의 정이 대단하다며 독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한국인으로부터 겪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른 매체에서도 제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한국 팬들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기 후 함께 식사하는 것을 전통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야구 응원 방식을 넘어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기뻐하고 작은 순간에도 의미를 찾는 법을요. 어차피 IT 대기업은 다 미국에 있는데 한국이라고 별 수 있어요? IT 업계에서 일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으면서 아직도 업계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여기 미국의 한 연구실에서 권위 있는 정보공학 교수와 IT 업계 연구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에 내로라 하는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연구원의 말에 세상 물정 모른다는 표정을 짓고 한숨 쉬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도대체 세계 IT 업계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자넷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회사인데 디테일한 건 업무 기밀이라 말씀드리긴 어렵고 간단히 음성으로 원하는 바를 얘기하면 집안의 사물에 연결된 컴퓨터가 입력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에어컨 켜줘라고 얘기하면 에어컨을 켜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런데 제 입으로 말하긴 좀 쑥스럽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 영재 소리를 들으며 커왔어요. 그래서 과학 관련 산업을 꽤 일찍 접할 수 있었고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진로 직업 프로그램도 많이 들었으며 영재 교육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원래는 인공지능 분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는 데이터 수집 쪽이었죠. 원래도 집요하게 하나를 쭉 파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일이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일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아시는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이거든요. 그리고 빅데이터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시장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기술을 찾아나가는 것도 꽤 흥미로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빅데이터 연구소에 들어가서 관련 연구원에서 일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 미래를 완전히 뒤엎어 놓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인간과 AI의 대결 때문이었죠. 여전히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충격적인데 그로부터 벌써 8년이나 지났다니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 사건은 바로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 알파고와 한국의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이죠. 2016년 3월에 열렸던 이 대결은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과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의 매치로 미국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의 뛰어난 실력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각광받던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미 체스 같은 두뇌 플레이는 인공지능이 한참 전에 이긴 데다 많은 전략 게임 역시 인간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인공지능이 이기지 못한 영역이 바로 바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세기의 대결에서 인간 대표로 한국 사람이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꽤나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바둑이라면 중국 대표가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많은 언론들의 기대를 뒤엎고 한국의 이세돌이 뽑혔던 거죠. 당시 구글 측에서는 중국의 커제를 제치고 한국이 세계 랭킹 1위였기 때문에 한국 바둑기사에게 대결을 요청한 거라는 기사가 나가고서야 다들 수긍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바둑기사가 랭킹 1위인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번외로 인터넷 게임에서도 페이커가 공식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두뇌를 쓰거나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민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경기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모두 인간 대표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5경기 중 4경기나 인공지능이 이겨버렸습니다. 모두들 인공지능의 월등한 기량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술의 발전에 걱정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한 경기라도 이겼다는 한국인 바둑기사에 정말 반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인간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기지? 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대중들은 모두 당연히 인간이 이기겠거니 생각했지만 가까이서 최첨단 시스템 견학을 자주 다니고 관련 업계 교수님과 토론도 자주 했던 저로서는 알파고를 이겨버린 한국 바둑기사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찾아봤어요. 한국은 정말 교육열이 어마어마한 나라더라고요. 저희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미 학교도 가기 전에 기본적인 언어를 다 깨치고 간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평균적인 교육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더라고요. 한글만큼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언어가 또 있을까 싶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건 한국 어린 아이들이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계산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처음 그 말을 듣고 어차피 기계가 해줄 텐데 그런 걸 왜 굳이 시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일을 하다 보니 기본기가 탄탄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옛날부터 주목을 했었더라고요. 한국 아이들은 비디오 게임이나 TV에 빠져있는 미국 아이들과 달리 수학과 과학 그리고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러한 교육열은 장차 한국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의 교육제도를 한국처럼 개선하지 않으면 21세기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거라는 얘기도 했어요. 실제로 한국은 1945년 아프리카 케냐와 국민소득이 비슷했거든요. 아마 지금 길에서 아무나 잡고
이 얘기를 한다면 절대 믿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 교육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니 실로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아무튼 저는 세기의 바둑 대결 이후부터 인공지능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예 그쪽으로 제 진로를 바꾸어 버렸어요. 저희 회사는 사실 회사라고 하긴 하지만 거의 석사 박사 선배님들이 다 상사로 계신지라 그냥 대학원 연구실과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이에요. 저는 학부만 마치고 바로 회사로 나왔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다시 대학원을 갈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새로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음성을 입력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언어 입력을 정확하게 하면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입력이 잘 돼야 그 다음 과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면 그 발음이 전기 신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좀 더 간단하고 정확한 입력 모델이 필요했죠. 결국에는 일이 잘 안 풀려 저희는 그 프로젝트에서 손을 놓고 한참 다른 사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에 드디어 신입사원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무려 2명이 배정되었고 저는 그간 막내로 일하고 있었던 터라 제 밑에 2명이나 더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선배들처럼 좋은 선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 둘은 모두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인과 한국인이었죠. 어쩜 우리 팀엔 왜 아시아 사람들만 배정된 건지 좀 의아했고 선배에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사측에서도 다양하게 인원을 배정하는 편인데 우리 팀에 어떤 일로 2사람이나 배정된 건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선배의 대답을 듣고 그제서야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음성 입력 모델이 번번이 실패하자 회사 차원에서도 골치가 아팠다고 했어요. 그간 꽤 많은 언어를 사용해 입력 모델을 개발해봤는데도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상용화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아예 방향을 틀어 아시아 쪽 언어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했고 그런 회사 측의 결정으로 아시아 출신 신입사원이 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팀에 배정된 2사람은 같은 아시아 사람이었지만 둘의 성향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중국 사람 추이제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뭐든 다 할 수 있다며 의욕이 넘치는 듯 했습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이 보기 좋다고 느껴졌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었던 이드는 과묵하고 조용조용했습니다. 낯을 가리는 편인가 보다 싶었는데 괜히 저도 좀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새로운 입력 모델 개발을 위해 2 아시아 연구원과 다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간 프로젝트가 여러 번 무산되었다는 얘길 2사람에게 해주자 2사람의 반응은 제각각 달랐습니다. 추이제는 중국어와 한자를 입력 모델로 삼으면 무조건 가능할 거라며 자신만만하게 얘기했고 이드는 뭔가 조용히 생각하는 듯 했어요. 영 과묵한 성격에 좀 어렵게 느껴졌죠. 큰 소리치는 추이젠의 주장에 먼저 중국어 입력 모델을 만들어 적용시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본 입력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2사람의 업무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추이제는 시작하기도 전에 일을 부풀려 떵떵거리며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반면 이드는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뭘 하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 같았어요. 그 때문인지 추이젠이 만들어온 결과물은 매번 제가 다시 수정하고 검토해야 하고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슬슬 화가 났습니다. 반면 이든이가 만들어온 결과물은 손댈 데 없이 완벽했죠. 그런데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어와 한자 자체가 입력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기본적으로 한자가 워낙 많은 데다가 음성 인식의 정확도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아시아의 언어 자체는 모델 개발에 적합한 느낌이었지만 중국어로 하기에는 한계가 극명했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저희 진행 과정을 보더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또 엎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정리하려는데도 추이젠은 계속 해보자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추이젠이 답으로 내놓은 방안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원래 중국어가 하도 복잡해서 메시지를 보낼 때도 자판을 쓰지 않고 녹음한 내용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인식 기본 데이터가 많으니 금방 적용시키면 된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는데 그간 차분했던 이든이가 약간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애초에 그걸 알았다면
먼저 제안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묵직하게 얘기했고 이든이의 말이 맞았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문자화하지 않고 녹음해서 보낼 정도면 애초에 시스템 구축 자체가 어려웠을 거란 걸 충분히 인지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자 추이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 이 모델을 먼저 구현시켜 놓고 중국 시장에 풀면 시장 반응이 좋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중국 시장이 전체의 반 이상 차지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든이는 시장 반응과 모델 구현은 별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마케팅팀에서 조율할 문제지 우리 연구개발직은 정확한 모델을 개발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말했죠. 이든이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신입사원답지 않은 대답이었어요. 제가 딱 초창기 때 팀장님께 지적받은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에 통찰력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추이제는 중국에 비하면 손톱의 때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뭘 안다고 얘기하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라 그런 걱정은 사실 할 필요도 없다고 말이죠. 대륙의 파워를 잘 모르나 본데 우린 중국 하나만 봐도 잘 살 수 있다며 뜬금없는 소리를 막 해댔습니다. 이든이는 굳이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며 논리적인 말에만 반응하겠다고 대답하고는 추이젠의 헛소리를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그러자 추이젠은 더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었죠. 여기가 직장이라는 걸 잠시 잊은 듯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고 우선 중국어 모델 개발은 여기서 잠깐 보류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추이젠 보고는 잠시 나가서 화를 식히고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죠. 저는 다 없고 다시 새로 시작할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얘기했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이든이는 한글로는 승산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개발해놓은 기초 모델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이든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죠. 이든이는 한글의 특징을 알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며 한글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한글은 간결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음절을 조합해 만드는 체계로 정보의 표현이 간결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하거나 데이터 입력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조금만 수정해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한글 자체가 음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음성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도 발음과 읽기가 일치하는 특성이 있어 결과물의 정확도가 높아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든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글 모델로 다시 개발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 팀장님께 면담을 요청했어요. 먼저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한글 모델로 개발하기로 했으니 추이젠 없이 이든이와 둘이서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팀장님은 그래도 한 사람이 더 있어야 일이 편하지 않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팀장님께서 직접 데리고 있어 보시면 그 허풍에 얼마나 괴로울지 이해하실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이든이와 함께 한글을 기반으로 한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과연 한글의 간결한 구조 덕분에 음성 모델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지만 가장 단기간에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기본 골자는 저희가 다 만들어뒀고 이후 디테일한 코드 작업이나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건 다른 연구원들 몫이었습니다. 저희는 기본 작업을 끝낸 결과물을 그대로 다음 연구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기분이 좋아 이든이에게 밥을 사겠다고 하고는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막상 이든이에게 저녁을 먹자고는 했지만 과묵하고 말없는 스타일이라 괜찮을까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이든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팀장님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팀장님은 며칠 새 얼굴이 폭삭 늙으셨는데 술 한잔 하는 거면 자기도 끼워달라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하셨어요. 저는 마침 이든이와 어색할 것 같았는데 잘 됐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팀장님과 셋이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팀장님은 앉자마자 술을 시키시며 다급하게 한 잔을 들이키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걱정스러울 정도였죠. 그런 팀장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한방에 팀장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팀장님은 추이젠 때문에 같은 일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는 건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다 안다고 해놓고 일을 엉망으로 처리하니 도대체 업무 추진이 안 된다고 하셨죠. 아무리 신입사원이라도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속 터지는 신입은 처음이라고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추이젠은 거기에서도 일머리도 없으면서 큰 소리부터 치는 건 아직 못 고쳤구나 싶었고 저는 속으로 슬며시 웃으면서도 약간 죄송스러웠어요. 그러면서 팀장님은 저보고 알면서 넘긴 거 맞지? 하고 얘기하시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어 모델 업고 나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끝냈냐고 저희에게 물어보셨죠. 저는 모든 게 다 이든이 덕분이라고 얘기하려는 찰나 이든이가 빛의 속도로 대답을 했어요. 전부 제가 다 잘 가르쳐준 덕분이었다고 모르는 걸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막힐 때마다 다 도와주셔서 금방 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팀장님은 이든이 말을 듣자마자 제 칭찬을 하시며 그럴 줄 알았다며 웃으시는데 뭐라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같이 일한 프로젝트에 오히려 자신의 공이 더 컸음에도 저에게 성과를 돌리는 이든이가 이해가지 않았어요. 미국에선 그런 일이 절대 없거든요. 무조건 자기가 잘한 걸 알리고 드러내야 인정받는 사회인데 왜 남을 더 높여주는지 의아했습니다. 팀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시자마자 저는 이든이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든이에게 본인이 다 해놓고 그 공을 왜 다른 사람에게 돌리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그 인정도 못 받고 루저되기 십상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든이는 이미 선배님께선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선배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 된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입사원인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도 맞고 선배님 없었으면 우왕좌왕했을 거라 자기 말에 틀린 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듣고 보니 이든이 말이 맞는 듯 했어요. 제가 이미 이든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스스로 잘한다고 잘난 체하며 떠드는 추이젠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걸 보면 겸손한 이든이가 100번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든이와 오래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다음 팀으로 가게 되더라도 꼭 데리고 오고 싶은 후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인상적인 술자리가 끝나고 저희가 제출했던 프로젝트는 선배님들 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 점검을 어느 나라에서 할 것인가를 두고 팀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미국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한글 기반 모델인 만큼 한국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자는 연구원들도 많았거든요. 도저히 결정이 나질 않아 저희 회사에 자문을 해주시는 정보공학 교수님께 의견을 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워낙 첨예하게 갈등을 했던지라 선임 연구원들과 이든이까지 모두 다 교수님을 만나러 갔었죠. 팀장님께서 교수님께 간략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교수님께선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왜 그렇게 고민하냐고 말이죠. 그 말에 한 선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역시 미국에서 하는 게 정답인데 왜 이걸 여기까지 가져왔냐고 하시는 거 맞죠? 라고 얘기하며 교수님께 죄송하다고 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미국 인공지능 시스템은 당연히 미국에서 테스트하고 보완 작업을 거쳐야 더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말이죠. 그러자 교수님께선 IT 업계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못 읽으면 어쩌냐고 한숨을 쉬셨어요. 꽤 실력이 좋은 선배가 교수님께 일침을 듣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교수님께선 IT 업계라면 무조건 한국에 주목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한국만큼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가 어디 있냐고 얘기하셨어요. 한국은 이미 2019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5G 기반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셨죠. 게다가 한국은 IT의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서 세계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두 산업이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러자 한 선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IT 대기업은 지금 전부 실리콘밸리에 있고 미국에서 수주를 부탁하면 거기에 맞게 만들어주는 실정인데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핵심 부품에 대한 최신 기술은 전부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술 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미국은 갈 데가 없다고 하셨죠. 게다가 한국은 이미 문화강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와 기술이 그곳만큼 빠른 데가 없다고 했어요. 게다가 앞으로 미래에는 엔터테인먼트가 최대 먹거리가 될 텐데 그 시장에선 한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죠. 한국 컨텐츠가 이미 넷플릭스 씹어먹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니냐고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온 세계의 돈이 다 몰리고 있는데 당해낼 재간이 있냐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한국 시장을 장악해야 다음 스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을 가야 한다고 하셨죠. 교수님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시고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들었냐고 이든이에게 갑작스레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든이에게 집중되었죠. 이든이는 좋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다며 겸손한 태도를 먼저 보였고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역시 이든이답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든이의 생각을 얘기했죠. 한국은 무엇보다 모바일 기기 사용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 표준을 넓게 잡아 다양한 실험군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국민들의 IT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기기 사용 연령층이 다양해 한국 시장에서 불편한 점을 보완해 업그레이드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시범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했죠. 교수님은 이든이의 설명을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테스트 버전을 먼저 배포하기로 했고 협업을 위해 저와 이든이 그리고 팀장님이 한국 출장을 가기로 했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꽤 많았는데 고생 많았다며 팀장님이 데리고 가주셨고 덕분에 회사 직원들의 부러움을 한눈에 받게 됐습니다. 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여기가 IT 강국 한국이구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 시설 역시 최첨단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핀테크가 엄청 발달했다고 하던데 과연 모두들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젊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매우 자연스럽게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명 깊었어요. 한국 시장을 먼저 공부해야 앞서 나갈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을 때 마중 나와 있던 협력업체의 한국 직원을 만날 수 있었고 저희는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 기숙사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오묘했어요. 한쪽엔 높은 산과 강이 보이는데 또 다른 쪽은 빌딩 숲과 어마어마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직원의 차를 타고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저는 주차장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 입구부터 이미 주차장의 현 상황을 모두 설명해주는 안내판이 놓여 있었으며 어디에 주차하는 게 효율적인지 화면에서 알려주더라고요. 과연 한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답다고 생각했는데 제 반응을 보고 한국인 직원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한국 어느 아파트나 다 있는 시스템인데 왜 그렇게 놀라느냐고 얘기했어요. 이게 모든 아파트에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라니 저는 그 반응을 보고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숙소에서 놀랄만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에 들어서서 현관키를 누르자마자 엘리베이터가 딱 맞춰 도착해 있었어요. 이것도 다 시스템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역시 일반 아파트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죠. 직접 한국에서 겪어보니 미국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품 테스트를 부탁해놓고 3달 뒤 결과를 보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그간 어떤 결과가 나와 있을지 매우 궁금하고 다음에 한국에 올 때는 휴가까지 붙여 더 알차게 한국을 돌아보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연을 또 써보겠습니다. 오늘 자네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 IT 기업까지 감탄하는 한국의 선진 시스템이 놀라울 지경입니다. 사실 저희는 중고 거래까지 전부 당근페이로 하는데 말이죠.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